자, 안녕하십니까. 중졸 검정고시 도덕 김태 선생입니다. 자, 이제 14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도덕 2의 첫 번째 파트인 인간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제는 대단원 1단원의 두 번째 파트, 자율과 타율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번 단원의 첫 번째 키워드는 자율과 도덕입니다. 자, 타율이란 무엇일까 해서 먼저 자율 앞에 먼저 타율부터 나왔습니다. 자, 타율이라고 하는 건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정해준 원칙이나 규율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뭐 규율을 뭐 강요, 아니면 권유, 아니면 뭐 규칙에 따라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바꿔서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정해준 원칙이나 규율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자,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걸 타율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타율적인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남에게 의존하거나 그다음 복종하는 데 익숙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왜 남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이런 모습들로 많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자, 처벌이나 비난이 두려워서 법이나 규칙을 지키는 모습. 이런 것도 타율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처벌이나 비난 이것도 뭐예요? 어떻게 보면 강요죠, 강요 이것도. 그래서 타인의 강요 아니면 다른 국가기관의 강요. 그래서 강요에 의한 행동 이런 것들을 타율적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 결정론적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 자, 결정론적 가치관 아니면 더 심하게 말하면 운명론이나 숙명론을 믿고 따르는 분들 있죠.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니까 나는 뭐 내 그 결정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결론에 대해서 나의 의지가 들어갈 여지는 없어.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결정론적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예, 점술이나 아니면 사주팔자. 사주팔자가 뭐죠? 무슨 연도, 그 다음에 무슨 월에, 무슨 일에, 무슨 시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더라. 이걸 모아놓은 통계죠. 그래서 무슨 해, 무슨 월, 무슨 일, 그 다음에 무슨 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더라를 모아놓은 통계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기본적으로 많이 맞는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맹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적으로 믿고 따르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믿는 걸 맹신이라고 하죠. 맹신하여 현실을 개선하는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 그 다음에 제가 우스갯소리라는 얘기지만 한때 우리나라 여성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게 뭐가 있죠? 한 10년 전부터 굉장히 유행했던 게 혈액형별 성격이죠. 이것도 비슷한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꾸 선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만의 편견을 쌓아나가는 거죠. 세상에 우리 혈액형 몇 개입니까?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나눠도 몇 개 안 되지만 만약에 A, B, C, ABC랍니다. A, B, A, B, O형만 따져도 4개밖에 안 되잖아요. 물론 그 중에서 뭐 A 있고 A, O 있고 다 틀리긴 하겠지만 자, 4개로 사람 성격이 4가지 유형으로 나눠진다. 이것도 어때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쉽게 사람을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게 한때 우리나라 여성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을 했었고 많은 남성들이 여기서 많은 피해를 봤었죠. 특히 이제 B형 남자 안 좋다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일본에서 잠깐 유행했었던 건데 그대로 우리나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들어와가지고요. 한국 여성들이 그걸 상당히 많이 맹신했던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뭐 A형은 소심하다. 누구나 소심한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B형들은 괴팍하다. 누구나 괴팍한 면 다 있거든요. 이거 보면서 사람들이 맞춰나가다 생각하면 무조건 맞게 보이는 겁니다. 아마 사주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돼요. 저도 사주 한 2번 정도 봤습니다. 제가 본 건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한 번 봤고 저희 고모가 저 데리고 가서 한 번 봤고 2번 정도 본 거 있는데 뭐 2번 봤는데 어차피 딱 제 이제 생년월일 시가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대로 똑같이 나오긴 나오는데 지금 그때 사주팔자 나온 대로 제가 살고 있느냐 절대 아니거든요. 사주팔자에서 저 의사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 되게 좋아했었는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정말 저의 선택의 여지도 없이 무조건 너는 이과로 가야 돼 해서 저는 이과로 갔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 문과로 갔으면 그 중간에 1년이라는 시간은 조금 더 아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자, 개인적으로 약간 아쉬운 시간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노력을 게을리하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은근히 자기 주장 굉장히 강한 것 같으면서 이런 걸 많이 흔들립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점술 굉장히 많이 믿고 따르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개인적으로 무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뭐 이 세상 모든 원리에 대해서 다 통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뭐 귀신에 의해서 뭐 점제를 받은 사람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신내림 받은 사람 이런 분들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신내림 같은 거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동생이 한때 이쪽으로 되게 깊이 빠져들 뻔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제 남동생이 있는데, 부직업이 퇴마사예요. 그래서 원래 직업이 딱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부직업이 하나 더 있는데, 그 귀신 되는 거 이거 쫓아내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얘기 딱 듣고 나서, 와, 제가 무시하고 싶은 생각 절대 없습니다. 그런 것들. 진짜 있을 수도 있죠. 단, 내 동생이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우선인 건데,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거죠. 그 다음에 저희 재수 씨도 한 번 신내림을 받았었대요. 근데 다시 이제 벗어났는데, 그래서 이런 친구들끼리 또 만나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건, 우리 저희 조카들은 제발 안 닮아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 동생이 어렸을 때부터 좀 특이한 면이 있긴 있었어요. 이상한 꿈 잘 꾸고 막 이런 것들이 있긴 있었는데, 자, 개인적으로 저 주변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은 그래도 좀 안 좋은 생각은 듣긴 들었습니다.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신이 아닙니다. 어떻게 바뀌는 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무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자, 그럽니다. 자, 타율적인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자, 첫 번째. 당연히 다른 사람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시키는 거, 아니면 그냥 규칙에 따라서만 행동하는 이런 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주체적으로 살지 못한다. 그래서 타율적인 사람은 주체적으로 삶을 살지 못한다. 아니면 주체적으로 살기 힘들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의 문제점은 첫 번째,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 왜 그런지 알겠죠? 그래서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명령이나 지시에 따른 행동에는 책임감을 느끼지 못한다 해서 여기 나온 거 있죠. 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태인을 대량 학살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인 아이 히만이라는 사람이 남미를 도피해서 몇십 년 동안 도망다니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에 의해서 잡혔습니다. 이스라엘 비밀경찰 무섭거든요. 뭐 공공연하게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들은. 자기 국가나 자기 민족에 해를 끼칠 만한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암살해놓고도요, 만약에 다른 나라, 뭐 미국이나 소련 이런 강대국들에서도 암살 많이 했겠죠. 근데 그들은 그걸 숨겨요. 근데 이스라엘은 굳이 숨기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이스라엘 첩보망에 걸려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잡혔습니다. 근데 이분이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나는 이렇게 학살했던 이런 행위가 나의 양심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 행위가 아니라 위에서 내려온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군인의 특징은 뭐예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어야 되는 이런 군인의 특징에서 나는 명령을 거부하지 못했고 명령에 따르는 게 나의 양심이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가 강조된 거예요? 자신의 주체성이 없이 말 그대로 시키는 대로만 했다. 타율성에 의한 행동 때문에 굉장히 역사에 남을 만한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게 된 거죠. 이런 대학살을 상징하는 게 두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뭐 홀로코스트와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 홀로코스트 같은 경우는 뭐 묻지마 대학살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뭐 제노사이드 같은 경우는 뭐 특정 인종이나 아니면 특정 파벌에 대한 대학살 이런 것들 제노사이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노사이드를 일으켰던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뭐가 없는 거죠? 나의 이런 명령이 이런 것들이 이게 과연 옳은 건지 비판적으로 받아보려는 이런 비판적 사고가 부족했던 거죠. 그 다음에 뭐 전 세계를 움직였던 그 대표적인 영화 중에 유명한 영화가 있죠.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런 영화를 만들었어 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뭐가 있습니까?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것도 있죠. 쉰들러라고 하는 분이 자기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을 몰래 숨겨주다가 나중에 걸려가지고 문제가 됐던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것도 있습니다. 영화 한번 보세요. 그때 이제 유태인 대학살에 대한 뭐 굉장히 리얼하게 그려놨던 영화 중에 하나고요. 참고로 말하자면 그때 당시 유태인들은 유럽 사회 내에서 굉장히 좀 안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유태인들은 통일된 국가가 없이 그냥 여러 나라에 찢어졌고 살기 때문에 그들이 힘을 가질 수 있는 건 사회에서 자기를 지켜주지 않으니까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요, 경제적 힘을 가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자, 따라서 경제적 힘을 가지기 위해서 좀 안 좋은 일이나, 뭐 안 좋은 일이라고 하면 좀 그렇게 돈 되는 일들을 주로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대부업. 돈 빌려주는 거 있잖아요. 이런 일들에 많이 여기에 얽매여 있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좀 안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 따라서 유태인 대학살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다른 민족이나 아니면 같이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별 보호를 받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뭐 영화로서는 뭐 신들러 리스트가 제일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안내의 일기, 이것도 상당히 유명하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안내일기 한 번 보면서 독후감 썼던 적도 있었는데 한번 이런 것도 반드시 읽어볼 만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태인들이 이렇게 한번 크게 피해를 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좀 배타적인 경향이 있죠. 이 아픔이 있고 그 다음에 유태인들 지금도 굉장히 잘 삽니다. 그래서 전 세계 부의 뭐 몇 %를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다. 그다음 전 세계를 움직이는 건 미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실제로는 유태인의 비밀 조직이 있는데 그 비밀 조직 때문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만화가가 우리나라 뭐 만화가가 유태인 비밀 조직에 관련된 얘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연재가 중단됐어요. 갑자기.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 보면서 유태인 비밀 조직이 우리나라 만화계에도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을 정도로 굉장히 국제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부와 그다음에 힘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유태인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도덕적인 행동을 지속하기가 어렵다. 왜 그런지 알겠죠? 시켜서 한 도덕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꾸준히 유지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자, 따라서 외부의 보상이나 처벌이 없으면 도덕적으로 행동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자, 보겠습니다. 자, 경찰 때문에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저도 무단횡단 가끔씩 잘하는데 뜨끔하네요. 경찰이 없을 경우에는 무단횡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제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이 서울 같은 이제 대도시들 오면 제일 많이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무단횡단입니다. 이른바 지방의 중소도시들 같은 경우는 무단횡단 잡는 경우가 없습니다. 안 잡아요, 거기는. 그렇지만 그 습관 그대로 조그만 도로들 있잖아요. 뭐 편도 1차로 도로, 왕복으로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 데서 차 아무 데도 없으면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자연스럽게 걷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걸리는 경우 되게 많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죠,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서울 사람들이 시골 내려가서 살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런 습관 들여가지고 서울 와서 똑같이 하다가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 도덕적 일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도 습관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걸 어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더 가볍게 어기게 되는 것도 있고요. 반대로 잘 지키다 보면 이게 자신도 모르게 이게 습관화가 돼가지고 그냥 별 생각 없이도 계속 쭉 지켜지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찰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삶의 태도를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 발전이 없다는 거죠, 쉬운 말로. 그래서 자, 이건 뭐가 없죠? 비판적 사고와 그다음 성찰 이런 게 없잖아요. 따라서 뭐가 있을 수가 없다. 반성이 있을 수가 발전이 있을 수가 없다. 따라서 자, 나쁜 행동이나 습관을 고치지 않고 외부의 원인이 있다면 합리화한다. 그래서 폭력 행사 후에 성격 탓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 우리 또 가장 우리나라에서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죠? 폭력 행사 후에 많이 돌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음주. 전 세계에서 술 문화에 대해서 가장 관대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엄격해지긴 했지만. 자, 따라서 음주 때문에 발생했던 일로 많이 돌려가지고 벗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죠. 외국 같았으면 진짜 짤 없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음주 후에 무슨 행동에 대해서는 좀 관대한 그런 경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음주 폭력, 이거 뭐라고 하죠? 만취 폭력 아니면 주치 폭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만취 폭력이나 주치 폭력에 대해서는 그 좀 관대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자, 이것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됩니다. 계속 그렇게 되고요. 나중에는 그 과정 속에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그런 과정이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자신을 파먹게 되죠. 갉아먹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알코올성 치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타협적인 삶의 태도의 문제점. 지금까지 쭉 봤지만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자기 발전이 없다는 거. 자, 두 번째. 자, 타협적인 모습을 찾아서 고쳐나가도록 노력해야 된다. 자, 그러면 타협적인 삶의 문제점은 딱 봐도 뭐가 없다는 겁니까? 주체성과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걔네 발전이 없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고 이걸 여러 가지 지문으로 표현해서 나눠갖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옳고 그름만 여러분들이 잘 구분할 줄 아시면 특별히 어려운 내용 없이 문제 풀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자유의 한계와 자율의 필요성 나오겠습니다. 일단 자유의 한계를 가리켜서 자율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자유의 한계를 스스로 결정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이제 지나치지 않고 나의 자유는 이 정도까지 나의 기준과 이성에 따라서 나의 판단에 따라서 나는 이 정도까지 자유를 누릴 거야. 그래서 자유는 이 정도까지 누리면서 책임은 어느 정도까지 할 거야. 이렇게 자신의 기준선을 정하면서 자유를 누리는 걸 가리켜서 자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자율이라고 하는 거 자유 플러스 절제 아니면 자유 플러스 책임, 자유 플러스 기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유의 의미는요. 구속이나 제약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짠말로 간섭받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거. 이걸 자유라고 합니다. 자, 근데 자유의 한계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침해할 수 있겠죠. 이거 자유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칼 포퍼라고 했던 사람이 했던 얘기인데 모든 사람이 자유를 추구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람의 자유가 다 같이 침해당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유를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자유가 뭐가 필요하다? 제한이 필요하다. 이걸 자유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보면 좀 중요하게 배우는 거예요. 자, 잘못된 욕망과 충동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자,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 절제, 그 다음에 책임이 없는 거죠. 절제나 책임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자유리라고 하는 건 뭐다? 타인이 아닌 스스로 원칙에 따라서 개인이 정한 원칙이나 기준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하는 것, 이거 가르쳐서 뭐라고 한다? 자율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충동과 욕망을 조절하여 자신 의지와 이성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원칙이라고 하는 건 뭘로 만드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와 이성에 따라서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나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요? 자율이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율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잘못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자유와 자유를 똑같이 쓰고 있는데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자유에 일정한 기준을 부여해서 책임을 부여해서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려고 하는 것. 이걸 가르쳐서 자율이라고 한다는 것. 그래서 자율의 의미까지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자유가 도덕의 관계입니다. 자유와 자율과 도덕은 어떤 관계일까? 자, 자유와 자율의 중요성으로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때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데 자유와 자율은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다? 필요한 거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자유는 도덕의 전제 조건이다. 자, 우리가 도덕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건 앞에 자유라고 하는 게 먼저 깔려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선한 일과 악한 일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선한 행동을 선택할 때 그게 뭐라고요? 도덕적인 거죠. 근데 내가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거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자, 악한 일을 했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몸을 주체하지 못한 상태에서 넘어져가지고 다른 사람이 다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거 가지고 너 실수에 따른 책임은 물을 수가 있겠지만 너 이제 도덕적으로 그릇된 행동을 했다. 이렇게는 표현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자, 먼저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어할 수 있을 때만 도덕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요. 자, 자율은 도덕적 행동의 밑바탕으로서 도덕적으로 행동하려면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면서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율은 책임이라고 하는 단어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도덕적으로 행동하려면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면서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도덕적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 자율은 충동과 욕망을 조절하여 자신의 의지와 이성에 따라 행동하는 것. 자유에서 억제라는 표현은 좀 심하고요. 자, 자유에서 절제와 책임, 기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자율이죠. 뭘 통해서? 자신의 의지와 이성을 통해서. 자, 이렇게 해서 하는 걸 자율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자율적으로 도덕을 실천함으로써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다. 자, 왜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까? 자,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한 도덕적인 행동은 보람을 못 느낀다고 했죠. 주체적으로 뭘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기준에 따른 행동이었고 그에 따라서 도덕적인 행동을 통했을 때 그때는 많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진정한 의미의 행복, 그다음에 삶의 보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올바른 행동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은 자유를 누리고 자유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 그래서 자율과 자유와 도덕은요. 기본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약간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자율이라고 하는 건 자유와 도덕적인 기준의 어떻게 보면 합치. 이렇게 바라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자율이라고 하는 건 자유에다가 도덕적인 기준이 같이 들어간 거. 이 정도로 받아들여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도덕적 자율성이라는 단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덕적 자율성이라고 하는 건 자기 스스로 정한 도덕 원칙. 자, 자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또 어떤 단어랑 친하다고 했습니까? 원칙, 기준 이런 거랑 친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도덕적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스스로 정한 도덕적인 기준, 원칙 이걸 자신이 스스로 지키는 거. 남이 시켜서 지키는 게 아니죠.
자신 스스로 지키는 걸 가리켜서 도덕적 자율성이라고 합니다. 자, 자신이 정한 원칙은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보편성을 지녀야 된다. 자신만의 도덕적인, 그러니까 자신만 아니면 누구도 공유할 수 없는 이런 도덕적인 기준은 도덕성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자, 자율성이 제대로 된 도덕적 자율성이라고 하는 건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른 도덕 원칙, 이게 자율적 도덕 원칙이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 보편성을 지녀야 되는 이런 행동은 자, 칸트가 강조했던 선의지에 따라서 도덕을 실천하는 것인데, 자, 선의지라고 하는 건 어떠한 경우에도 선한 행동을 하겠다는 굳센 의지, 이걸 가리켜서 선의지라고 합니다. 자, 옳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적극적으로 선행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 중요하다. 자, 그래서 자, 소극적인 도덕적인 마음도 중요하지만, 자, 적극적인 선행의 의지가 좀 더 중요하다. 자, 뭐가에서 선의지에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자,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까지도 고려하면서 무슨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성찰하고, 성찰이라는 단어 되게 많이 나오죠. 성찰이라고 하는 건 비판적으로, 반성적으로 바라보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 그 다음에 이걸 맞춰서 행동해야 된다. 그래서 도덕적 자율성이라고 하는 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자, 자신이 생각한 원칙이나, 그 다음에 원칙은 보편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타인에게 미칠 영향까지도 고려하면서 행동하는 자율. 근데 뭐에 따른 자율? 도덕에 따른 자율성, 도덕에 따른 자율.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도덕적 자율성이라고 표현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실천하여 도덕적인 습관을 길러야 된다.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습관이라고 하는 걸 강조했던 분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인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일시적인 뭐는요,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반복을 했어야지만 자기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습관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은 정말 많죠. 그다음 올바른 습관을 들인다는 거, 인생에서 성공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도 진짜 나쁜 습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뜨끔뜨끔한데, 자, 올바른 습관을 기른다는 거는요, 길러야 된다는 건 뭐 인생에서 뭐 성공하는데 뭐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에 들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강조했던 분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 선행의 습관화, 이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도덕적인 행동이 몸에 배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되고 일시적인 건 별로 의미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도덕적 자율성을 실천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서로 간에 존중할 수 있으며, 서로 간에 전부 다 도덕적인 행동을 많이 하면 서로 간에 존중하고 믿고 따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두가 인격적 존재로서 대우받으면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아, 저는 잠재적인 도둑놈. 나에게 언제 피해를 줄지 모르는 이런 사람. 뭐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이른바 도끼 눈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어떤 사람과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먼저 좋은 영향을 줘야겠다. 이거 먼저 항상 깨우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사회를 맑고 건강하게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밑바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 그 남녀 사이에서도 좀 그런 경우 있잖아요. 굉장히 좀 못된 사람들한테 한두 번 당해보면 계속 또 뭐 예를 들어 못된 여성한테 계속 당했던 남자들 같은 경우는 여자들 보면 아, 이런 면에서 안 좋은 면이 분명히 있을까? 안 좋은 면이 뭐 여자들 어떨까 하면서 자기만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 되게 많이 있잖아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자, 굉장히 좀 이상한 남자들한테 계속 걸린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아, 남자들이면 이런 경우에는 어떨까 하면서 이런 면 때문에 남자들이 못 됐어. 아니면 안 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자신이 그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그 사람이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도 좋게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자신 스스로 먼저 바꿔나갈 수 있는 이런 존재로서 자, 자율성이 그만큼 더 강조되는 겁니다. 자, 확인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자, 강요나 강제, 그 다음에 구속이나 속박 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에 따라서 행위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고 내가 하기 싫은 걸 간섭받지 않을 이런 권리죠. 뭐라고 합니까? 자유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성적 판단에 따라서 스스로 도덕 원칙을 세우고 그것에 따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 무엇이라고 하죠? 자, 자신이 생각한
판단이나 기준에 따라서 나 자신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절제할 줄 아는 것. 이거 가리켜서 자율이라고 하죠. 그 다음 자신의 욕구와 충동을 제어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 어느 정도 삼가는 마음이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 도덕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기출문제로 나왔던 단어입니다. 이거 뭐라고 합니까? 이걸 절제한다고 표현합니다. 뭐 고등부 도덕에서 이거 나오면 굉장히 쉬운 거지만 중등부 도덕에서 많이 나왔던 단어 중에 하나예요. 절제라는 단어.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나의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를, 자, 뭐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한 행위잖아요. 내가 한 행위니까 결과에 따라서 뭐 질 수 있어야죠? 책임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자, 네 번째는요, 책임이 나오겠고요. 자, 5번입니다. 자, 타율적인 도덕은 타율적인 도덕이에요. 행위자가 땡땡땡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한다. 뭐라고 하죠? 자, 주체적이에요? 능동적이에요? 아니죠. 남 시켜서 하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타율적인 도덕이니까. 수동적인 거죠. 근데 반대로 자율적인 도덕은 행위자가 능동적, 이제 수동적의 반대말인 능동적 아니면 주체적으로 행동하도록 한다. 이렇게 생각했죠. 자, 그 다음에 수동적하고 비슷한 말이 있죠. 피동적이다. 이 말도 같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수동적, 피동적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능동적이 이에 대한 반대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는 조금 더 하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파트로 나오는 게 뭐냐면 자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아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자신의 진짜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가 나왔죠? 도덕적. 한마디로 자신의 모습과 도덕적인 거. 그 부분을 연관시키는 거 첫 번째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게 보여지는 거. 자아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도덕적 자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번 단원의 가장 키포인트는 무슨 단어입니까? 자아라는 단어가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넘어갈게요. 자, 자아라고 하는 건 뭐다? 자, 내가 누구인지 알고자 하는 과정에서 인식하는 참된 나의 모습. 자, 말 너무 길죠? 그러면 이것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신의 참된 모습, 자신의 진짜 모습. 이거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자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진짜 모습, 자신의 참된 모습을 가리켜서 자아라고 하고요. 그럼 자아를 안다. 자아를 안다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자, 첫 번째, 자신의 소망과 능력을 아는 것. 이것도 자신의 모습이죠. 내가 원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 자, 첫 번째, 이거 자아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자신의 의무를 아는 것.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나의 능력과 내가 하고 싶은 것,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되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 이런 것들을 첫 번째 자아라고 하고요. 그럼 자아 발견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해야 돼? 자신을 끝까지 계속 객관적으로 바라봐야겠죠. 또 성찰이라는 단어 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살핀다. 자, 그럼 두 가지 같이 나왔네요. 자, 자신의 진짜 모습인 자아를 위해서는요. 자신을 첫 번째, 자신의 노력이 있어야 돼.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기 위해서 자신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자기가 자신을 바라보다 보면 여러 가지 편견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자기를 바라봐주는 것들이 있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 자신의 객관적인 모습과 주관적인, 이건 주관적인 모습이죠.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니까. 그 다음 주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바라봐주는 객관적인 모습.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지는 과정 속에서 뭐가 플러스 될 때? 자신의 경험이 플러스 될 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뭘 형성할 수 있다? 자아라고 하는 걸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이제 자아 정체성. 자아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신의 진짜 모습이 만들어지는 걸 자아 정체성이라고 하겠죠? 자, 자아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자신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게 만들어졌어요. 자, 외모가 바뀌어도 나를 나로서 통합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의 나를 일관성 있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준 거. 그 다음에 자신의 성격, 취향, 가치관 등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자신의 진짜 모습인 자아라고 하는 게 형성된 상태. 이걸 가리켜서 자아 정체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자아 정체성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첫 번째,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자신의 진짜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일관성 있는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자신을 인식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바뀔 수도 있고요. 내가 일하는 곳 직업이 바뀔 수도 있고 나의 주어진 환경이 계속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런 과정 속에서도요. 나신만의 진정한 자아의 모습이 있으면 그건 어때요? 계속 자신의 모습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자신을 흔들림이 없는 일관적인 상태로 유지시켜 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독특한 존재임을 인식하게 한다. 그래서 항상 자신만의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자신이
발전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삶을 일정한 기준으로 유지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아정체성 형성의 가장 중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청소년기죠. 우리가 청소년기라고 하는 건 예전에는 거의 없던 단어죠. 옛날엔 그냥 아이 아니면 어른이었죠. 그렇지만 이제 사회가 계속 그 많은 교육기관이 필요해지면서 복잡해지면서 이제 새롭게 등장한 시기가 청소년 시기입니다. 자, 청소년 시기라고 하는 건 현재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중학생, 고등학생, 그 다음에 심지어는 대학생 때까지. 이때를 청소년기라고 하는데, 자, 청소년기는요, 자아정체성 형성의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에도 그동안에 참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진짜 많이 나왔어요, 중종과정에서. 자, 청소년기는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로서 이때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 앞으로 진학이나 진로 선택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인생의 방향 설정에 굉장히 뭐가 없어진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일관성이 없어진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가 이게 굉장히 심합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진로나 진학에서 학생들 스스로 선택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적죠. 그래서 남들에 의한 강요나 특히 이제 부모님에 의한 강요나 선택, 그 다음에 친구 따라가는 뭐 여러 가지 인식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약한 부분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좀 타율적으로 움직인다 이런 얘기들이 이때부터 좀 시작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삶에서 보람과 의미를 발견하기 어렵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인지 이런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보람과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는 과정에서 자,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자아정체성 형성이고요. 무슨 시기 때 제일 중요하다? 청소년기 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기 같은 경우는 뭐 신체적으로도 성장하면서 같이 뭐도 성장합니까? 정신적으로도 같이 성장하죠. 그래서 이제 어른에 되는 기본적인 여러 가지 삶의 자세들이, 그 다음에 삶의 준비들이 끝나는 시기가 청소년기이기 때문에 이때 만들어진 성격이나 가치관, 이런 것들은 평생 그 사람의 성격이나 가치관을 좌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아정체성 형성을 위한 노력, 어떻게 해야겠죠? 첫 번째, 자기를 존중해야 된다. 뭐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인 거죠.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세. 자, 그 다음 주체적으로 살아야 된다. 주체적인 반대말이 뭐였습니까? 피동적, 수동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남이 정해준 가치관, 그 다음에 남이 정해준 진로, 진학 이런 것들은요, 자신의 참된 모습, 자아정체성 형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알고 이를 완수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도 있을 수 있을까요?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의 의견도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겠죠. 근데 물론 남의 의견에 너무 다 휘둘리면 안 되겠지만 남의 의견도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자신의 모습과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자신의 모습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은 진짜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목소리, 여러분들 모르는 거. 자신의 목소리 자신은 모릅니다. 나중에 무슨 기회가 있어가지고 자신의 목소리를 자기가 듣잖아요. 그럼 토 나옵니다. 굉장히 짜증나요. 내 목소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야? 이렇게 역겨웠단 말이야? 하면서 굉장히 좀 짜증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자아정체성 형성을 위한 노력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굉장히 출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한번 보시긴 보셔야 되는 내용인데 특별히 공부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오답으로 나오는 게 굉장히 좀 뻔하거든요. 지금까지 가장 많이 오답으로 나왔던 게 뭐겠습니까? 아무래도 부모님이 정해주는 대로, 아니면 선생님이 정해주는 대로, 아니면 자신의 믿고 따르는 사람이 정해주는 대로, 아니면 친구 따라서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답은 굉장히 쉽고 그 다음에 뭐 정답률도 굉장히 높고 한 문제 거저주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지만 어쨌든 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올바른 진로와 그 다음에 올바른 자아정체성 형성 이 과정 속에서 연계시켜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반드시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은 한번 해보고 문제 나왔을 때 올바르게 판단하실 줄 아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이번 시간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살면서 형성하는 가치관, 인생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인생관, 그 다음에 그 다음 단원인 공부와 진로, 진학까지 쭉 해서 이제 4단원까지 여러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